깨어남. 그래서 나는 마음이 산만해져 바깥 세계를 방황할 때마다 전체 상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지난한 작업이었고 거듭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이지 내가 해온 어떤 일보다도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내 안의 관찰자가 알아보려면 그 최종 그림이 깨끗하고 명확하고 중간에 끊어짐 없이 계속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지성이 해낼 것이라고 내가 희망하고 확신했던 일을 그것이 정말 할 수 있게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의식적인 상태로 남아 있어야 했다. 의식 없는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었다. 그렇게 그 의식에 집중하려고 나 자신과 싸우고 애쓰며 몇 주를 보내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중간에 멈춤 없이 내면의 재건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 일을 처음으로 해냈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테니스를 칠 때 스윗 스팟, 즉 배트로 공을 치기에 가장 효율적인 곳에 공이 정확히 맞았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뭔가 옳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다. 딸깍 하는 소리, 뭔가 딱 하며 분명해진 느낌이었다. 그러곤 완성되고 온전해진 것 같은 느낌,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처음으로 내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깨어있고 진정으로 편안했다. 머릿속에 어떤 수다도 분석도 생각도 집착도 시도도 없었다. 홀가분해지더니 일종의 평화와 고요가 가득해졌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이상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았다. 그런 깨달음에 이르자 치유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동시에 척추를 재건하며 원하는 심상을 창조하는 일이 매일 조금씩 더 쉬워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생리적 변화들이 일부 느껴졌다. 그때부터 나는 변화를 위해 내면에서 내가 하던 일을 나의 밖, 즉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연결하는 순간 나는 더 많은 확신을 갖고 더 큰 집중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또 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끔찍한 일이 아니라 기쁘고 고무적인 일로 여기며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잘 안다. 나는 양자장 속에 존재하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 각각의 가능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한 다음 그 미래에 느끼게 될 고양된 감정까지 미리 느낀 그 순간 내 몸은 실제로 자신이 이미 그 미래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었다. 원하는 운명을 바라보는 나의 능력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면서 내 몸의 세포들은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유전자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러자 내 몸은 정말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그때 나는 양자역학의 주요 법칙 중 하나를 배우고 있었다. 마음과 물질이 서로 분리된 요소가 아니고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과 느낌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청사진이라는 것을 말이다. 인간의 마음과 양자장 내의 무한한 가능성의 마음 안에는
모든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게 하는 끈기와 확신과 집중의 능력이 들어있다. 잠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모든 미래 현실을 끌어내려면 이 두 마음이 반드시 함께 일해야 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종, 젠더, 문화나 사회적 지위, 교육의 정도 등에 상관없이 심지어 과거에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모두 신과 같은 창조자임을 깨달았다. 그때 생애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존재라고 느꼈다. 만성 우울증이 마술처럼 사라지다. 설탕약으로 우울증의 뿌리 깊은 증상들을 없앨 뿐 아니라 메숫가움 같은 부작용까지 일으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설탕약 같은 비활성 물질이 실제로 뇌파의 발화를 바꾸는 힘이 있고 뇌에서 우울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 그 활동을 늘린다니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주관적인 마음이 정말로 그와 같은 객관적인 생리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플라시보가 진짜 약을 완벽히 모방하도록 내버려 두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와 똑같은 경이로운 치유 효과가 만성 정신질환만이 아니라 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1970년대 말 획기적인 한 연구에서 플라시보가 진짜 약처럼 엔돌핀 분출을 촉발할 수 있음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인간의 몸이 그렇게 진통제를 자체 제조하면서 스스로를 위한 약국처럼 기능한다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즉 치유에 좋은 화학 물질들을 무한대로 혼합해서 자체 제작한 천연약들을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의사가 처방한 약과 똑같은 약,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나은 약 말이다. 인도의 구루 마하리시 마헤시가 가르친 초월 명상이라는 동양의 수행법이 유명 인사들의 열렬한 호응에 힘입어 미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 명상법은 하루 2번씩 20분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만트라를 반복하는데 그 목적은 물론 영적 깨달음이었다. 그런데 이 수행법이 하버드의 심장병 전문의 허버트 벤슨의 주의를 끌었다. 벤슨은 이 수행법이 스트레스와 심장병의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데 흥미를 느꼈다. 그는 거기에서 영적 수행 과정에 따른 신비성을 걷어내고 이완 반응이라는 그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해 1975년에 낸 같은 이름의 책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벤슨은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멈추게 할 수 있고 그 결과 혈압을 낮추고 심박동을 정상으로 되돌려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상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집중을 하다 보면 좀 더 긍정적인 자세와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 정치 분석가이자 잡지 편집자였던 노먼 커즌스는 우리 몸의 세포들을 하나로 유지시키는 섬유상 단백질인 콜라겐의 손상을 야기하는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일종의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았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오래 살아온 탓에 그런 질병이 생겼다고 확신한 커즌스는 그렇다면 똑같은 이치로 좀 더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된다면
그 같은 손상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의사와 계속 상담하는 한편 비타민C를 대량 섭취하는 식이요법을 시작하고 재미있는 영화와 코미디 쇼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10분 동안 크게 웃으면 2시간 동안 통증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결국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건강해질 때까지 웃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당시의 과학자들은 그런 기적 같은 회복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후성 유전학적 과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커즌스가 마음 자세를 바꾼 것이 몸속의 화학 작용을 바꾸고 그것이 내면 상태를 바꾸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프로그래밍하게 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는 질병을 야기한 유전자들을 하향 조절하고 회복을 관장하는 유전자들을 상향 조절한 것이다. 몇몇 임상 실험들은 놀랍게도 우울증이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과 똑같이 실제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 연구에서 플라시보를 복용하고 좋아진 사람들은 사실 1970년대 사랑니를 뽑고 스스로 진통제를 분비해낸 레빈 의사의 환자들처럼 그들만의 천연 항우울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의 몸은 정말이지 많은 생리화학 물질들을 분비해낼 수 있으며 그것들이 우리를 치유하고 통증으로부터 보호하고 숙면을 취하게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유쾌한 기분이 들게 하며 심지어 사랑에 빠지라고 독려하기도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간단히 설명하면 특정 유전자가 이미 한번 발현되어 우리가 삶의 어느 시점에서 관련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낸 적이 있다면 설령 스트레스나 질병 때문에 그 유전자의 작동이 멈춰 더 이상 관련 화학 물질들이 분비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이전의 경험으로 그 유전자를 어떻게 발현시킬지 알고 다시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베네데티가 말하는 조건화의 신경생물학적 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자. 신경학적 연구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물질을 계속 복용하면 그 사람의 뇌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신경회로들을 활성화한다. 그 결과 뇌는 그 물질이 하는 일을 외우게 된다. 과거 경험상 익숙하게 느껴지는 내면의 변화를 특정한 약이나 주사와 머릿속에서 직접 연결시킬 때 그 사람은 특정한 약이나 주사의 효과에 쉽게 조건화될 수 있다. 이런 조건화 때문에 플라시보를 복용할 때도 진짜 약을 복용했을 때와 똑같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신경회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머릿속 연상 기억이 약이나 주사와 몸속의 호르몬 변화를 연결시키는 잠재의식적인 프로그램을 끌어내고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 진짜 약에서 발견되는 화학 물질들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각만으로도 우리 몸과 건강에 중요한 물리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경험할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말들, 우리에게 주어진 설명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이 모두가 우리의 의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대단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 요지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 더 많이 알수록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쉬워지고 더 효과적이 된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의 미칠. 미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 내의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일이 우리 뇌에 굳어있는 온갖 종류의 관련 생각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이것이 미칠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런 일이 펌프에 마중물을 넣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 마중물은 늘 그곳에 있다. 펌프를 자극하기 위해 뭔가를 할 때 당신은 관련된 모든 생각, 행동, 감정을 휘젓게 되고 그 장치에서 나오기 위해 내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생산해낸다. 미칠이 끌어내는 자동 행동들은 대부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 혹은 잠재의식적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도록 미칠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로 말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공 정도를 포함해 우리의 수행 능력에까지 영향을 준다. 플라시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약을 먹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약을 먹을 때 의사가 기대하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 약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에 영향을 준다. 낙천주의자가 뭔가가 기분을 좋게 할 것이라는 암시에 반응할 가능성이 더 많다. 미래에 대한 최고의 시나리오를 바라도록 미칠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염세주의자는 뭔가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할 거라는 암시에 반응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최악의 잠재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뇌 속의 플라시보 효과. 앞에서 살펴본 이야기들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 상태를 바꿀 때 우리의 몸은 새로운 마음에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존재 상태를 바꾸는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할 수 있다. 특정한 물질, 과정 혹은 수술이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음으로 해서 그에 대해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에 반응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 다시 말해 내면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장소, 물건과의 경험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수록 생각만으로 내면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좀 더 설명하면 당신이 하는 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배운 덕분에 건강과 관련한 새로운 결과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모델은 더 분명해질 것이고 그 결과 당신 뇌와 몸의 미치를 더 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모델을 정확히 복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원인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결과가 좋아진다는 얘기이다. 플라시보, 생각의 해부학. 우리는 습관의 산물들이다. 우리는 하루에 6, 7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90%가 바로 어제도 한 생각들이다. 같은 생각이 같은 선택을 이끈다. 같은 선택이 같은 행동을, 같은 행동은 같은 경험을 창조한다. 같은 경험이 같은 감정을 생산하고 같은 감정이 또다시 같은 생각을 부른다. 그런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을 따를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명 활동도 같은 상태에 머물게 된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위를 하고 같은 감정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바뀌게 해달라고 몰래 빌어봤자 뇌도 몸도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뇌를 똑같이 활동시키고 그러면 똑같은 뇌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뇌의 또 똑같은 화학작용이 재생산되며 그것이 당신 몸의 화학작용에 또 똑같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똑같은 화학작용이 늘 같은 방식으로 같은 유전자를 발현한다. 반복적인 과정을 매일 계속하면 당신으로 보이는 존재의 상태는 그때그때 어제와 같은 생각을 부르는 일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또 당신에게 영향을 주어서 당신으로 하여금 자동으로 어제와 똑같은 선택과 행동과 경험의 순환을 갈망하게 할 것이다. 당신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익숙한 느낌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따라서 당신 성격과 관련된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남게 된다. 당신이 새로운 개인적 현실을 창조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을 조사해서 바꿔나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신은 똑같은 경험만 불러온 그동안 당신이 선택해온 무의식적인 행동들에 대해 의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선택을 부른다. 새로운 선택은 또 새로운 행동을, 새로운 행동은 새로운 경험을 부른다.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감정을 창조하고 새로운 감정과 느낌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당신을 고취한다. 바로 그때 진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성격, 존재 상태가 당신의 개인적 현실과 생명 활동, 즉 당신 뇌의 신경회로, 몸속의 화학작용, 유전자 발현, 나아가 당신의 건강까지 바꿀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단지 하나의 생각이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 혹은 경험을 충분히 반복할 때 우리의 뇌세포들은 서로 간의 연결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체 연결의 수도 크게 늘린다. 그때 뇌는 미시적으로 더욱 조밀해진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신경학적, 화학적, 유전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순간 신경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을 수천 개까지도 새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생각만으로 즉각 새로운 유전자를 개인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정신력의 문제인 것이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 새로운 일도 하지 않아서 늘 같은 생각만 하고 같은 느낌만 갖는다면 당신의 뇌는 정확하게 같은 순서와 패턴과 조합으로 뉴런들을 발화하고 동일한 신경 네트워크만 활성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신경 네트워크들은 당신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자동 프로그램이 된다. 다시 말해 당신은 말을 하고 면도나 화장을 하고 키보드를 치고 동료를 평가하는 등등의 일을 하기 위한 자동 신경 네트워크를 하나 갖게 되는 것이다. 하도 많이 해서 그런 행동이 실제로 무의식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그런 일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일을 하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는 것이다. 변화하는데 가장 힘든 일은 어제 한 선택을 오늘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일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습관적 자동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며 오래된 정체성을 둘러싼 같은 감정을 재확인하게 하는 그 동일한 선택을 부르는
동일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 순간, 곧바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존재의 새로운 상태는 낯설게 마련이다. 몰랐던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는 실제로 그것이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 같고 더 이상 그 익숙했던 자아의 느낌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런 상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불편하다면 사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변화의 강에 발을 담근 것이다. 미지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다. 더 이상 과거의 자아로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과거의 자아와 새로운 자아 사이의 틈을 건너야 한다. 그냥 왈츠를 추다 보니 어느새 새로운 성격이 되어 있더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새로운 성격이 되는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 어네스트 로시 박사가 유전자 발현의 정신생물학에서 쓴 것처럼 우리의 주관적인 마음 상태, 의식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행동, 자유의지에 대한 인식이 건강을 최적화하는 쪽으로 유전자 발현을 바꿀 수 있다. 최근의 과학적 논의들은 개인이 사는 동안에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유전자 진화 과정은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행동 변화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몇 분 안에 유전자 발현 방식을 바꿀 수도 있으며 그렇게 변형된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도 한다. 후성 유전학, 인간이 신이 되는 법. 유전자에 우리의 운명이 봉인되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가능성의 도서관이 그 안에 있어서 책들이 책장에서 나와 읽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잠재력들과 접촉할 수 있을까? 에피제네틱스, 즉 후성 유전학이란 단어 그 자체로 알 수 있듯이 유전자 위에 있는 것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이다. DNA 자체가 아니라 세포 밖에서 오는 메시지, 다시 말해 환경에서 오는 메시지가 유전자를 통제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신호들이 메틸기를 만들어내 유전자의 특정한 지점에 붙이는데 이 과정이 유전자의 불을 켜고 끄는 데에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바꾸는 것으로 몸의 구조와 기능 모두에 물리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유전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환경 속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해 원하는 유전자는 깨우고 원하지 않는 유전자는 잠재우는 방식으로 유전적 수준에서 운명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요인들, 즉 신호들은 느낌이나 생각처럼 몸 안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공해나 햇살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한 몸의 반응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 어떤 자료를 사실에 기반한 정보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유전적 수준에서 상당한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의식적 자각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교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의미 부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경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신경 구조는 미시적 수준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미시적 수준의 우리는 다시 거시적 수준의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점화될 때에만 세포는 같은 유전자를 수천 가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때 몸도 바뀌게 된다. 우리는 외부 세계의 모든 요소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내면의 많은 것들은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의 믿음, 인식, 외부 환경과 관계하는 법, 이 모두가 당신 내면의 환경에 영향을 준다. 유전적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당신의 이미 프로그래밍된 생물학적 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풀어줄 자물통의 구멍에 맞는 열쇠를 찾기만 하면 된다. 생존 모드로 살게 하는 스트레스. 투쟁 혹은 도주 모드에서는 생명 유지 에너지가 동원되어 몸으로 하여금 도망가거나 싸우게 한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계속 위협을 느껴서 항상성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면 생명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된다. 에너지가 다른 쪽에서 쓰이고 있으면 세포의 성장과 회복, 즉 세포 수준에서의 장기 구축 프로젝트나 치유를 위해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것이다. 그때 세포들은 문을 닫고 더 이상 서로 소통하지 않으며 이기적이 된다. 향상은커녕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들도 해서는 안 되는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방어를 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모든 세포가 단독으로 행동할 때인 것이다. 그 결과 함께 일하는 세포들 사이의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무엇보다 먼저 면역 체계와 내분비 체계가 약해진다. 소통에 문제가 생겨 외부로부터 정보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면역, 내분비 체계를 관장하는 세포 내 유전자들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이 뇌와 몸을 바꾸는 법. 미래의 어떤 결과를 진실로 집중하며 의도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환경보다 내부의 생각을 더 현실처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뇌는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의 몸, 즉 무의식적 마음은 바로 그 순간에 미래의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상상 속 미래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유전자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당신이 원하는 선택과 행동과 경험의 그 새로운 시리즈를 머릿속에서 충분히 반복하며 거듭해서 같은 마음을 생산하면 당신의 뇌는 그 경험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려고, 즉 그 경험이 일어난 때의 마음으로 보려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구성하면서 물리적으로도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은 플라시보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만으로 후성 유전학적 변이들을 만들어낸다. 몸의 구조와 기능을 진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신의 뇌와 몸은 똑같은 과거 속에서 살기를 그치고 당신이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미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원하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뇌 속에 더 많이 새겨 넣으면 넣을수록 그것이 자료가 되어 머릿속에서 더 나은 모델을 창조하게 되고, 따라서 당신의 의도와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삶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분이 들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그 다음 당신의 관심에 따라 의도를 추가한다. 당신은 그런 당신의 생각과 의도를 기쁨이나 감사 같은 고양된 감정 상태와 의식적으로 결합시킨다. 그 새 감정을 끌어안고서 좀 더 흥분된 상태가 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나타날 신경화학 물질이 당신 몸을 휩싸게 된다.
당신 몸이 미래의 경험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뇌와 몸은 삶에서 실제 경험을 하는 것과 그 경험에 대해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신경화학적인 면에서만 보면 둘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뇌와 몸은 현재 그 새로운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산만해지지 않고 미래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으로 당신은 몇 분 안에 과거의 자아와 연결된 신경회로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오래된 유전자들을 끄기 시작하면서 새 신경회로들에 불을 켜 서로 연결을 짓게 되며, 이 새로운 신경회로들이 적합한 신호를 보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활성화한다. 신경가소성 덕분에 당신 뇌 속의 회로들은 당신이 머릿속으로 시연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계속해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머릿속 이미지들을 그려간다면 당신의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일하게 되고 당신은 곧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게 된다. 이 시점이 되면 당신의 뇌와 몸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향한 지도가 된다. 그리고 이때 당신은 플라시보가 되어 생각한 대로 경험하게 된다. 의도와 고양된 감정은 어떻게 우리 몸을 바꾸는가? 진짜 변형은 그들의 의식적인 마음과는 상관없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의식적 마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시작했을 수는 있지만 진짜 일은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따라서 당사자들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최면처럼 플라시보 효과도 우리의 의식이 어떤 식으로든 자율신경계와 교류할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의식적 마음이 잠재의식적 마음과 합쳐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이 들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플라시보는커녕 약이나 주사, 수술 등 어떤 치료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은 소용이 있다. 다만 느낌에 휘둘리지 말고 좀 더 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느낌을 계속 끌어낼 때 그 생각이 강화되고, 그때 마침내 새로운 존재 상태로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익숙한 느낌이 익숙한 생각을 부르게 내버려 두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몸과 마음의 상태에 있게 되고, 이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나 희망의 감정적인 기대를 덧붙일 때 우리는 그 최종 결과에 대한 암시 감응력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그때 우리는 그 결과를 낳는 전체 체계에 맞게 우리 자신을 조건화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감정적인 부분이다. 암시 감응력을 높이는 과정은 단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건강해질 수 있다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심리학에서는 대체로 강렬한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 수용력이 높고 따라서 암시 감응력도 높다고 보고 있다. 감사와 같은 감정은 가슴을 열어줄 뿐 아니라 몸속의 에너지를 낮은 호르몬 센터들에서 새롭고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다. 감사는 암시 감응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이다.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고 몸에게 감정적으로 가르친다. 보통 우리는 원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미래의 사건이 실제로 이미 일어났다고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는 받음의 최후의 상태이다. 감사의 감정을 품고 그것을 분명한 의도와 연결 지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정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의 뇌와 몸이 변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철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몸이 화학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현재에 있으면서 새로운 미래 속에 있게 된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구태의연한 감정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 우리는 고양된 감정을 이용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느낌을 바꿀 때 새로운 생각의 흐름에 대한 암시 감응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이다. 고양된 감정을 느끼고 그 새로운 감정으로 새로운 생각들이 자극받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암시 감응력을 높일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되고 그때 하는 새로운 생각들은 다시 그 느낌에 상응하는 자기 암시가 된다. 그리고 감정들을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포적 기억 체계와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그렇게 간단히 자율신경계로 하여금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 즉 균형과 건강과 질서를 되찾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문을 열다. 분석적 마음을 잠재우고 잠재의식적 마음의 문을 열어 암시 감응력을 높이는 요소들은 명상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다. 예를 들어 정신적 혹은 육체적 피로도 암시 감응력을 높인다. 감각 상실로 인해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신호들을 제한적으로 접할 때 암시 감응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극도의 굶주림, 감정적 충격, 트라우마도 우리의 분석 능력을 약화시켜 감응력을 더 높인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말은 당신이 매일 습관적으로 불을 켜서 자동적이 된, 즉 생각을 담당하는 뇌 속의 신경 네트워크들 모두에게 정전을 선언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같은 수준의 마음을 반복 생산하면서 스스로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을 계속 상기시키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반은 깨어있고 반은 잠에 든 몽롱한 상태, 즉 세타파 상태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세타파 상태는 암시 감응력이 가장 높은 뇌파 상태로 명상을 하면서 도달하려 애쓰는 지점이기도 하다. 세타파 상태에서 우리는 잠재의식에 접촉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분석적인 마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대체로 내면 세계에 머물게 된다. 세타파 상태를 당신만의 잠재의식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로 생각하라. 내포적 혹은 잠재의식적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더 의식적이어야 한다. 사실 전에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당신 인생과 당신 자신의 모든 면에 더 많이 집중해야 한다. 깨어나서 더 많은 걸 자각하며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의식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이 쉬울 리 없다.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같은 현실을 거듭해서 경험하게 되면 그 현재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계속 같은 태도를 만들어낼 테고 이는 다시 같은 믿음을 고취시킬 것이며 같은 믿음은 같은 인식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과 인식을 바꿔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존재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나 당신 인생에 대한 믿음 또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에너지를 바꿀 때 당신은 실제로 몸속 원자와 분자들의 주파수를 높여 당신의 에너지 장을 증폭시키는 셈이다. 당신 몸을 구성하는 원자 선풍기들을 더 빨리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고무됨, 힘이 생김, 감사함, 굴하지 않음, 같은 감정적으로 고양된 상태, 창조적인 상태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당신 원자들의 선풍기 날개를 더 빨리 회전시키고 당신 몸에 더 강한 에너지 장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때 당신 몸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신 몸을 이루는 물질적 입자들은 이제 고양된 에너지에 반응한다. 당신은 점점 물질이 아닌 에너지가 된다. 또한 당신은 점점 입자보다는 파동이 되어간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물질은 새로운 주파수 상태로 올라가며 우리 몸은 새로운 마음에 반응하게 된다. 몸이 새로운 마음에 반응할 때 물질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느껴지면서 머리가 쭈뼛 설 때 일어나는 일이 정확하게 그렇다. 그 순간 당신은 물질을 새로운 마음 상태로 끌어올리고 낮은 에너지 주파수로 존재하는 질병을 고양된 주파수로 끌어올린 것이다. 라디오 전파를 잘 잡을 때 잡음이 없어지고 갑자기 음악이 들려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당신의 뇌와 신경체계도 더 높고 일관성 있는 주파수를 잡아내는 방식으로 이와 똑같이 일을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엔트로피 법칙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법칙을 역전시킨다. 그리고 당신 몸을 둘러싼 에너지 장의 일관성 있는 서명이 당신으로 하여금 물리적 실제들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법칙들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제 모든 원자 선풍기들이 훨씬 더 일관성 있고 높은 주파수로 돌아가고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분자, 화학물질, 세포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음에 따라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마음이 미래로 가려고 하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고삐를 잡아당겨 당신 몸을 세운 뒤 다시 현재 순간으로 데려오라. 마음이 다시 다른 곳으로 가려 하면 다시 또 마음을 현재 순간으로 불러오라.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짜증이 나고 좌절감이 들고 걱정이 되는 등의 감정이 들더라도 그 감정은 단지 과거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산만해졌음을 깨달으면 단지 내 몸과 마음이 과거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진정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자 하고 알아차리기 바란다. 마음이 산만해지면 몸도 똑같이 산만해질 것이다. 메스꺼워질 수도 있고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고
등 한가운데가 가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단지 몸이 마음이 되려 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따라서 그런 상태를 극복해낸다면 당신은 몸보다 더 커지는 것이다. 명상을 할 때마다 그런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일상을 살 때도 현재에 더 머물며 더 깨어있고 더 의식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즉, 무의식적 행동이 줄어들 것이다. 초자연적이 되다. 어떻게 초자연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부자연스런 일부터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위기가 고조돼 모두가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느낄 때 베풀고, 모두가 화를 내고 서로를 비난할 때 사랑을 주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용기와 평화를 보여주고, 모두가 적대적이고 공격적일 때 자애를 베풀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조작하며 맨 꼭대기에 오르며 끝없이 질주하고 경쟁하고 공격적으로 대할 때 다른 가능성에 자신을 맡기고, 역경에 처했을 때 의연한 미소를 짓고,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온전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물론 어려운 일이다. 의도가 지나치면 당신만의 방식에 갇혀서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나치게 순응하면 게을러지고 아무 것에도 자극을 받지 못하며 활기를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의도를 분명히 하고 가능성을 굳게 믿는다면 그때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구현하는 데 가장 위대한 레시피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는 것이다.